2023년도 시험 대비 임업경영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다 프린트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프린트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은 프린트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문제를 풀어오실 수 있도록 오늘 이제 끝나기 전에 프린트를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 풀어오시고 수업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해설을 진행을 하면서 해당 이론이 우리 교재 이론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꼭 적어주셨다가 복습하실 때 이론서에서 찾아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항상 보면은 복습을 하실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막상 실제 시험장에서 높은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분명히 나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높은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 보면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 프린트를 가지고서 엄청 열심히 보세요. 문제도 열심히 보고 답도 열심히 보고 진짜 열심히 보시는데 이 프린트만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해당 사항이 우리 교재 이론서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보고 이 지문은 왜 틀렸고 이 지문은 왜 맞고 그런 거를 꼼꼼하게 다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없이 프린트만 막 100번 읽어. 이래서 문제랑 답을 외워버리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문제랑 답을 외워버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살짝 표현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응용을 해야 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확실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공 과목이 전에 비해서 좀 수준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전공 과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대학교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점점 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데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면 그렇게 문제 출제되는 게 점점 수준 높아지는 게 느껴졌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너무 어려워, 뭐라는 거야 싶은 게 아마 되게 많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고 또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배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정상이에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또 이 공무원 시험에서 다루는 거하고 완전 내용 자체가 다루는 그 핀트 자체가 다 일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실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비전공자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상이니까 내가 이해가 많이 안 됐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도 다 그랬던 거니까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계속 차근차근 계속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실력 쌓아 나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시험장에서 내 실력을 발휘하고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사실 많이 틀리는 게 좋고 많이 이해가 안 가고 많이 의문사항이 있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게 많고 의문사항이 많고 많이 틀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이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많이 틀리는 게 진짜 좋아요. 많이 틀려야지 내가 확실하게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이런 걸 진짜 다 캐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설프게 이해가 되는 것 같다거나 어설프게 어떨 결에 찍었는데 답이 맞았어.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다 내과 확실하게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해버리고 그 내용은 패스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분명히 눈에는 익었지만 답을 못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도 많이 틀리실 거고 또 많이 틀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세요. 너무 실망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또 올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또 프린트 양이 좀 꽤 상당히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붙는 문제들은 제가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몇 페이지만 추가로 좀 프린트 하시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좀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트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임업경영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임업경영의 기술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 56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업경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56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이렇게 커다랗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임업의 기술적 특성부터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의 기술적 특성. 먼저 첫 번째로 생산기간이 대단히 길다라는 것. 생산기간이 대단히 길다라는 게 첫 번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업을 할 때에 임목을 기르려면은 한 6, 70년 정도는 기르고 벌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 70년 그렇게 길러야 되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임업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임업이 부업적으로 또는 겸업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농작물 같은 경우는 생리적 성숙기가 되었을 때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임목의 성숙기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경영 주체가 누구냐, 경영 목적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숙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업이라거나 아니면 축산업 같은 것을 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도 임업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옥도가 낮은 곳이라거나 굉장히 좀 온도가 낮은 한랭한 곳 그런 곳에서도 나무는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토지,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도 있죠.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산림은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거기에다가 지형도 험하고 막 이러니까 일일이 내가 나무들 하나하나 다 내 손으로 관리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낙엽 채취를 금지해서 산림 비옥도가 유지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임목도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또 산림 습도도 잘 조절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임업의 경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제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다 돈하고 연결시키시면 되죠. 그래서 육성임업과 채취임업이 병존한다라는 거. 육성임업과 채취임업이 병존한다라는 거. 일단 처음에는 채취임업이라고 하는 게 먼저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채취임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실시를 하다 보니까 먼 곳까지 채취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오고 가는데 굉장히 시간,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가 나무를 팔 때 좀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 목재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굳이 힘들게 멀리까지 가서 채취하고 운반하고 할 필요 없이 좀 땅 상태도 괜찮고 오고 가기도 좀 편리한 그런 곳에서 내가 직접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걔네를 갖다가 파는 육성임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채취 임업 그리고 육성 임업 이 두 개가 이제 병존한다라는 거. 요거 채취 임업이 먼저 시작했다.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룰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채취 임업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이따 또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목 가격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운반비라는 거죠. 원목 가격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운반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목 가격의 약 3분의 2를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게 또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업노동은 계절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죠. 임업노동은 계절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계절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사계절 일해서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취임업, 육성임업해서 돈 벌 수 있고 또 운반하는데 돈 많이 들고 사계절 돈 벌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업 생산은 조방적이다. 임업 생산은 조방적이다. 돈 많이 안 들어간다고요. 내 돈 많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업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또 제한성이 많죠.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제한성이 많다.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돈 버는데 좀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다 돈하고 관련시키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업의 기술적 특성, 경제적 특성 그냥 아예 통으로 미리 적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계속 다뤄질 사항이라서 그냥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것이죠. 목재 시장에서 원목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목 가격의 3분의 2를 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경제적 특성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육성임업, 채취임업 둘 다 해서 돈 벌 수 있고 그리고 원목 가격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운반비다. 운반하는데 돈 많이 든다. 그리고 사계절 돈 벌 수 있어. 내 돈 많이 안 들어가. 돈 버는데 제한을 많이 받아. 그런데 3번도 돈 얘기잖아요. 돈 얘기. 그죠? 그래서 목재 시장에서 원목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목 가격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가 많다. 돈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경제적 특성인데 구체적으로 원목 가격의 3분의 2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려면 더 확실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운반비가 원목 가격의 3분의 2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또 경제적 특성과 관련해서 더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생산기간이 대단히 길다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임목의 성수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연을 최대한 잘 이용하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특성, 경제적 특성 구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분야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 72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요.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을 해서 인가의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생산 위주로 임업이 이루어졌었지만 이 6차 산업화 같은 경우는요. 향토 자원을 이용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까지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에다가
또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양 수요에도 부응을 하면서 활기찬 산촌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돈도 많이 벌자. 간단하게. 이게 6차 산업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2번 문제 정답도 3번. 그죠?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산림에서 수확을 매년 균등적, 향상적으로 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균등적, 항상적, 영속,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보속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파트 2의 보속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보속성 원칙 108페이지에 여기 3번 보기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에서 수확을 매년 균등적, 항상적, 영속적으로 계속 얻을 수 있게 하자. 지속적으로 꾸준히 원하는 만큼 계속 얻게 하자. 보속성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속성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 목재 수확을 양적, 질적으로 균등하고 영속적으로 지속하는 거, 꾸준히 수확하는 거, 이게 보속성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6차 산업화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몰랐어도 3번 내용만 알고 있어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은 보속성 원칙, 이거 우리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번도 3번이었고 2번도 3번이고요. 그리고 이거 페이지 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6차 산업화는 72페이지, 보속성 원칙은 교재 108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의 목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이거 산림경영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 문제 내용은요, 우리 교재 25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옛날에 임업경영이라고 말을 하던 시절에는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산림경영이라는 단어가 이용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다르니까 산림경영 이렇게 부르는 거다. 그래서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과 공익성, 그 두 가지를 같이 다룬다라는 게 아주 특징적인 사항이 된다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산림경영은 다목적성 가진다? 그게 결국 1번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4번 봐주세요. 생산력 증대와 공익적 복지적 기능 수행한다. 생산력 증대 경제성, 공익적 복지적 기능, 이거 공익성.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제하고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고, 공익성은 비시장제, 이렇게도 또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인데 3번 문제 정답은 2번인데요. 경제성과 공익성을 구분을 할 때 공익성을 경제성의 수단으로 다루어야 한다. 지금 2번 내용, 이게 공익성을 경제성의 수단으로 다룬다. 이 부분만 본다면 이거는 경제성이 공익성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경영은 경제성이 더 중요해가 아니라 경제성, 공익성 다 중요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성을 경제성의 전제나 수단으로 다룰 수가 없다고요. 이 두 개는 동등해요. 이 두 개는 동등한 거예요. 산림경영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활동 플러스 경제적인 활동, 이거를 다 포함시켜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뭐가 더 중요하다, 뭐는 안 중요해, 덜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 25페이지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컬러 표시 돼가지고 언급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림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6차 산림 기본계획. 6차 산림 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2037년도까지 20년간 6차 산림 기본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5차까지만 해도 10년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20년 단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10년마다가 아니라 이제는 20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차 산림 기본계획은 2018년도부터 2037년도까지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산림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산림기본법 11조에 근거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이고 이렇게 지역산림계획과 산림경영계획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맞고 산림청장이 수립 및 시행하는 것도 맞죠. 그리고 비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 살림,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살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살림, 그리고 또 사람과 자연의 생태 살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 살림. 요 3가지가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재 39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의 기술적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임업의 기술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이런 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도 계속 얘네 물어보는 거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임업의 기술적 특성 5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내용 같은 경우는 기술적 특성 중에서 저렇게 생산기간이 대단히 길다. 저거하고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산림에 투자를 해서 잎목 수확하는 데까지 60년, 70년 이렇게 걸리니까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부업, 겸업적으로 경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에 의한 위험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60년, 70년 걸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연에 의해서 혹시라도 좀 문제가 좀 생긴다거나 이럴 위험도 있어.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회피한다거나 그럴 경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 저리자금 융자를 해준다거나 산림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융자 또는 보상제도 이런 거는 몰랐어도 일단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만 딱 봤어도 생산기간 길다. 라는 사항이랑 바로 연관은 되셨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봐주세요. 지금 2번 같은 경우 이것도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맞지만 이거는 어떤 사항이에요? 자본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돈 농업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돈과 관련된 건 경제적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제적 특성 중에서 임업생산 조방적이다. 내 돈 많이 안 들어가.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노동량도 농업보다 덜 들어가고 자본도 많이 안 들어가요. 노동력, 돈 다 많이 안 들어가. 조방적이야. 경제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경제적 특성이고 이거는 58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토지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아요. 이거 기술적 특성 여기 요 사항인 것이죠. 그리고 또 4번 보시면
임목은 경윤주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 성숙기 일정하지 않다. 임목은 기술적 특성에서 성숙기 일정하지 않다. 이거와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2번이고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차 산림 기본 계획 기간과 전략 과제를 옳게 짝지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도부터 2037년도까지다라고 여기 딱 적어놨죠. 그래서 6차 산림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2018년도부터 2037년도 20년간 이루어진다라는 거. 일단 그걸 생각을 해보면 보기 2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되죠. 그런데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너무 오래된 목표,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4차 산림 기본 계획 같은 경우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전략 과제, 사실 전략 과제가 한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6차 산림 기본 계획의 전략은 8가지예요. 8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4번 보기에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 이게 8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6차 산림 기본 계획의 8가지 전략, 그거 한번 적어볼까요? 전략이 8가지나 돼요. 우리 39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어요. 전략이 너무 많아. 일단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그리고 일상 속 산림 복지 체계 정착, 일상 속 산림 복지 체계 정착, 그리고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 증진,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 증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산림 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산림 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 안전 실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 안전 실현. 그리고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보기에 있으니까 요거는 안 쓰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산림 정책 기반 구축, 산림 정책 기반 구축.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보기에 있는 거 안 쓴 것까지 해서 8개 이렇게 전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략과 관련해서 고도화, 일자리, 소득,
그리고 뭐 산촌, 산림복지체계, 산림 생태계 건강성, 그리고 재해 예방 또는 국민 안전 실현 둘 중에 재해 예방 또는 국민 안전 둘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되고, 그리고 정책 기반 구축, 요렇게 컬러 표시한 사항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키워드로 해서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증진, 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안전 실현, 산림정책 기반 구축. 요거 뒷부분에서도 6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 물어보는 문제 또 다루게 돼요.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주구장창 계속 출제가 될 사항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39페이지. 그리고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임업경영 특성이 아닌 것. 지금 계속 임업의 기술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56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동그라미 1번 한번 봐주세요. 7번 문제 정답은 1번이고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임목의 성수기를 정할 때는 성수기가 짧아진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임목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해서 임목의 성수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보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임목 성수기를 정할 때에는 성수기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개별 경제적 입장에서 성수기를 정할 때에는 성수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별 경제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또는 회사 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 또는 회사 차원에서는 내가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고 빨리 이익을 얻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이 성수기가 이제 짧게 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국민 경제적 입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익을 빨리 얻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토지 생산성이라거나 환경적인 측면이라거나 이런 것까지도 훨씬 더 많이 고려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성수기가 길어지는 특성이 있겠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2번도 지금 생산기간이 대단히 길어서라는 게 2번에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거 임업의 기술적 특성에서 생산기간이 대단히 길다와 관련이 되는 세부적인 설명이구나. 동그라미 3번 봐주세요.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라는 게 끝에 써 있네요. 그죠? 기술적 특성에서 토지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와 관련한 세부적인 설명.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봐주세요. 공익성이 커서 제한성이 따른대요. 내가 돈 버는데 공익성 때문에 좀 제한을 받아. 경제적 특성. 요거에 대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56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산림경영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에서 전통적인 부속수학의 개념이 다목적 이용의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목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 우리 교재에서 26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목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는요. 이제 산림에서 목재만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야말로 물질 생산 기능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림에서 휴양 기능이라거나 다른 추가적인 그런 기능까지도 좀 얻어보자. 이게 이제 다목적 이용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때 그때 나온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20세기가 되면서 산업 공해도 많이 생겼고 산림 휴양 수요도 굉장히 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 공급원으로 산림을 생각을 했었던 인식이 이제는 좀 많이 변화가 되었고 산림의 물질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휴양 기능이라거나 다양한 그런 공익 기능의 제고 이런 것까지도 산림 경영의 주요한 개념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여기 2번. 아예 지금 설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아예 답을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정답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26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다목적 이용 같은 경우는
살림에서 목재만 얻는 게 아니라 휴양적인 거, 공익적인 거 이런 것까지도 얻어보자 이런 건데, 그런데 다목적 이용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목적 이용 같은 경우는 A는 여기에서 보속적으로 얻고 B는 여기서 보속적으로 얻자 이건 거죠. 그죠? 그래서 다목적 이용은 예를 들어서 목재는 여기서 보속적으로 얻어. 그리고 공익적 기능은 여기에서 보속적으로 얻어. 이렇게 들어가자란 얘기. 개별적으로 보속 수확한다. 개별적으로 보속 수확한다. 이런 거가 또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개별적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목재만, 여기서 뭐 휴양 기능 같은 뭐 공익 기능만 이런 건 꾸준히 얻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꾸준히 얻자. 이렇게 하다 보면 산림 생태계의 유지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주구장창 계속 목재를 얻어.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 한 군데에서 계속 이것만 계속 얻어. 이렇게 되면 생태계 유지, 보존은 힘들어요.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산림 생태계 유지와 보존을 이룰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뭐 이런 사항이 또 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다목적 이용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속 수확 이런 식으로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생산한다. 이게 아주 키워드가 되는 게 있죠. 다자원적 산림 경영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A와 B를 동시에 생산한다. 이런 거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또 그게 또 조금 있다가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죠. 그러면 일단 전통적인 보석 수확의 개념 같은 경우는 살림에서 목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균등하게 계속 얻자. 그게 전통적인 보석 수확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죠? 8번이 정답 2번.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 활력도, 현지조사 지침서상 산림의 정의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수치 옳게 짝지은 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우리 교재 7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적용하는 산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숫자들이 중요하다고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강조를 드렸었어요. 일단 최소 면적은 0.5헥타르 이상이고 수고가 최소한 5m까지 자랄 수 있는 잎목의 수감 밀도가 10% 이상인 도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최소 폭이 30m 이상, 그리고 또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린목지와 죽림을 포함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71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뒤에서도 또 이거 물어보는 거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업경영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이고요. 이것도 역시 기술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이거 알고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인공적 생육환경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연을 좀 잘 활용하자. 이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잎목의 성숙기라고 하는 거, 잎목 성숙기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술적 특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1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입주 조건이 같다면 다른 조건이 상관없이 성숙기가 동일하다? 잎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 경영 주체, 경영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니까 1번 보기가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2번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3번 봐주세요. 토지 비옥도가 낮은 곳, 한능한 곳에서도 성립될 수 있죠. 토지 기후 조건 이런 거에 대한 요구도가 낮으니까 기술적 특성에서. 그래서 농업하기 힘들고 축산업하기 힘든 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임업 생산은 노동자분 임지 활용 상태가 집약적이 아니고 조방적이다. 조방적이다.
조방족이다. 조방족이랑 집약족이랑 반대예요. 그죠? 예, 그래서 노동자본 임지활용 상태가 집약족이 아니라 조방족이다. 노동만이 안 들어가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6차 산림 기본 계획의 전략 과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제가 실판에 적었잖아요. 실판에 적었는데 인구 감소 이런 말 자체가 없지. 그죠? 그래서 11번 6차 산림 기본 계획 전략 과제 아닌 거 4번이에요. 인구 감소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 전략이요. 7개 적고 1개는 안 적었는데 아까 책 여기 보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 인구 감소라거나 뭐 이런 말 자체가 안 들어가. 여기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 체계 고도화 있죠?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소득 산촌 있죠? 그리고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 녹화 완성 이거는 아까 보기에 있어서 안 적은 거. 그죠? 그런데 정답 4번이고 이거 은근히 자주 출제가 돼 왔고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사항이에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답 4번이고 39페이지 표에서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경영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종류를 분류할 때 수목의 성장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4번을 보시면 이거는 징계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징계성장 또는 뭐 징계생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파트 2에서는 봤어요. 그죠? 파트 2에서 징계생장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었냐면 이 산림 조사 기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크기로 생장한 새로운 임목들의 제적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답이 4번이고 지금 이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우리 이제 6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기 문제에 출제가 된 것입니다. 63페이지에 어떤 사항이 나와 있냐면요. 자본재 중에서 임업경영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임목이다라는 사항이 있어요. 자본재 중에서 임업경영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임목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런데 그 임목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생산을 계속하는 자본으로 볼 때는 임목 축적이라고 부르고 그 임목 축적은 해마다 제적 생장, 형질 생장, 등기 생장을 한다. 이런 사항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업경영의 기본이 되는 거, 임업경영적 측면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문제에서. 임업경영적 측면, 임업경영의 기본이 되는 거 임목. 그리고 임목 축적은 해마다 제적성장, 형질생장, 등기생장을 한다. 그걸 생각해서 답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라고요. 그럼 63페이지를 보시면 제적생장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제적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과 수고 증가에 의한 부피가 증가되는 거. 부피가 증가되는 게 제적성장이에요. 우리 제적은 세제곱미터 단위 쓰잖아요. 부피 단위를 써요. 부피 증가가 제적성장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질생장이라고 하는 거. 형질생장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름이 커져요. 대경제가 돼요. 그러면 대경제가 되면 당연히 비싸지겠지. 그런 게 형질생장, 형질성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기생장 또는 등기성장 이거는 운반비가 절약이 돼서 임목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등기성장 같은 경우는 전에는 뭐 임목을 뭐 단위 제적당 10,000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10만 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운반비가 줄었으니까 전이랑 똑같은 가격을 받아도 나한테 남는 게 많은 결과가 된 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정답이 4번이에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원적 산림 경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 3번이죠. 산림을 구획하고 각각의 부분에서 다른 종류의 편익을 생산한다. 지금 이거 산림을 구획하고 각각의 부분에서 다른 종류의 편익을 생산을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다목적 이용의 개념이네요. 그렇죠? 다목적 이용의
개념 또는 다목적 경영의 개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다목적 이용 또는 다목적 경영의 개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지금 이 다자원적 산림 경영과 관련한 사항 우리 교재에서 2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다자원적 산림 경영은 동시 생산이 키워드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다목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A는 여기서 B는 여기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종류 편익을 생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자원적 산림 경영 같은 경우는 다자원적 산림 경영 같은 경우는 여기 A와 B를 이렇게 한 군데에서 같이 생산해. 목재도 얻으면서 공익적인 기능까지도 한 군데에서 동시에 같이 얻어. 그러려면 당연히 생태계가 유지되고 보존이 되어야만 한 군데에서 목재도 얻고 공익적인 기능도 얻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한 곳에서 같이 생산한다. 이게 다자원적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거. 이거 꼭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시 생산 그리고 4번도 동시 생산 13번에 2번도 동시 생산 4번도 동시 생산 동시 생산하려면 산림 생태계 유지 보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1번 내용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27페이지예요.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다자원적 산림 경영과 다목적 경영의 차이점이라고 또 나와 있죠.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장비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쪽을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본 장비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본 장비도 같은 경우는 자본 장비도는 종사자 수분의 자본이죠. 종사자 수분의 자본. 이게 자본 장비도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 봐주세요. 자본 장비도는 경영의 총자본을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눈 거다. 여기서 분자에 있는 자본, 이게 이제 총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 장비도라고 하는 것은 종사자 1인당 자본액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공식을 보니까. 자본 나누기 종사자 수니까 종사자 1인당 자본액 이렇게도 우리가 자본 장비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본에서 고정자본을 공제한 유동자본만을 고려한 게 기본장비도래요. 기본장비도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본 나누기 기본장비도는 이거는 고정자본 나누기 종사자 수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 장비도는 고정자본 나누기 종사자 수예요. 유동자본을 공제한 고정자본을 종사자로 나눈 게 기본 장비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고정자본 공제가 아니라 유동자본을 공제한 고정자본을 종사자로 나눈 것. 그래서 정답이 2번. 그리고 지금 3번 보기 보시면요. 1인당 소득은 자본 장비도와 자본 효율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자본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나누기 자본이죠.
소득 나누기 자본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1인당 소득은 자본 장비도 곱하기 자본의 효율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 종사자 수분의 자본 곱하기 종사자 수분의 자본 곱하기 자본분의 소득 이렇게 해서 소득 나누기 종사자 수 소득 나누기 종사자 수 1인당 소득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요소들은 다 그냥 놔두고 자본만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 장비도는 높아지지만 자본 효율이 떨어져.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인당 소득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 효율이 떨어져서 1인당 소득이 안 높아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 자본의 효율을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본을 줄였어. 그러면 자본을 줄였으면 자본의 효율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의 효율은 올라갔어. 자본을 줄였더니 다른 건 다 놔두고 다 그대로 두고 자본만 줄였어요. 그러면 자본 효율은 올라가지만 자본 장비도가 내려가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1인당 소득이 높아지지 않아. 그래서 1인당 소득이라고 하는 게 높아지게 하고 싶다면 적절한 자본 장비도와 적절한 자본의 효율이 구비가 되어야 그래야 1인당 소득이 높아진다. 둘 중에 하나만 높아지게 해서는 1인당 소득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인당 소득은 자본 장비도와 자본 효율에 의해 정해지고 자본 효율은 소득 나누기 자본, 총자본 이렇게 여기 아예 썼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63페이지에서 자본 장비도에 대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5대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이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이제는 6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그래도 자주 출제가 된 사항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5차 산림기본계획의 5대 전략을 외우시느라고 막 너무 고생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6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 8가지. 걔는 필수로 암기하셔야 되지만 얘는 이제 전보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부담 갖고 보실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5차 산림기본계획의 5대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5대 전략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는 사실 5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반기 전략이에요. 5차 산림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전반기 전략이 있었고 후반기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기 전략은 이렇게 5가지였고요. 후반기 전략은 7가지였었습니다. 성과가 너무 좋아서 중간에 전략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 5차 산림기본계획이. 그런데 일단 전반기 5대 전략은 여기 2번에 있는 것처럼 자원순환형 산림,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와 또 여기 3번에 있는 것처럼 지구 산림 보존 위한 국제 협력 확대, 그리고 4번에 있는 것처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 공간 및 서비스 확충 외에 2가지가 더 있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다기능 산림 자원의 육성과 통합 관리. 여기다가 적을게요. 다기능 산림 자원의 육성과 통합 관리. 다기능 산림 자원의 육성과 통합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국토 환경 자원으로서
초환경 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존 관리. 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다기능 산림 자원의 육성과 통합 관리, 그리고 국토 환경 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존 관리, 이 두 개가 추가가 되어서 5가지가 완성됩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5차 산림 기본 계획의 전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고, 이거 5차와 관련된 사항 교재 37페이지에서 지금 이 5차 산림 기본 계획의 5대 전략 3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무조건 4차라니까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무조건 4차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5차 산림 기본 계획의 5대 전략 내용을 몰라도 1번 보기 보고 이거 4차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답 찾아도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